네, 이번 순서는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패널 토론 주제는 투자의 혹한기 속 스타트업의 진화를 위하여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서울대학교 안현실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정위원장이신 이경정 교수님, 업스테이지 이활석 CTO님, 위튼 테크놀로지스 이동재 CSO님,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관 대표님, 퓨처플레이 류중희 대표님, KB 인베스트먼트 김종필 대표님께서는 패널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안현실 교수님과 패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소속을 옮겨가지고요. 제가 9월 30일까지 한국경제신문 AI 경제연구 소장이었는데요. 10월 1일부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우리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 그 김현진 교수님은 진짜 서울대 교수님이시고요. 이제 뭐 저는 글쎄 가짜 교수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외부 교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패널 토론 그 주제가 아마 KT에서도 고민을 했던 것 같고 우리 AI 스타트업 100 선정하는 위원회에서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요. 뭐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마 여기 없나요? 뭐 혹한기 이런 투자 혹한기의 스타트업의 진화를 위하여 이렇게 약간 좀 에세이적으로 좀 잡혀 있긴 한데요. 사실 뭐 생존과 성장을 이렇게 가름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선정되신 우리 코리아 AI 스타트업 100 대표님들을 비롯해서 한국 스타트업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뭐 엄청나게 바쁘신 패널 분들을 이렇게 모셨는데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군요. 잠깐만요. 여기 프로그램이 없구나. 제 왼쪽에 이경전 교수님 나오셨고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우리 이활석 CTO님 업스테이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재 CEO님 아까 리턴 테크놀로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캡스톤 파트너스의 우리 송은강 대표님, 유중희 대표님 나오셨는데 혹시 퓨처플레이 맞습니다. 퓨처플레이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은강 대표님보다도 하나 위에 계셨던 분, 우리 김정필 KB 인베스트먼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분들한테 세 가지 질문을 드렸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한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겠다는 그 응답을 제가 받아서 첫 번째 이 질문을 제가 던지겠는데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유중희 대표님, 김정필 대표님, 송은강 대표님, 이경정 교수님 이 순서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투자 혹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 혹한기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근데 이 투자 혹한기를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 뭐 어떤 분들은 또 실리콘밸리와 실리콘밸리 밖에 양극화 현상이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투자 혹한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 뭐 이렇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전문가분들의 이런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가장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유정희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투자 혹한기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 창업 혹한기라고 부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의 운용 자산 AUM이라고 하죠. 저희 펀드 크기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좋은 LP들을 모아서 펀드를 만드는 게 어렵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펀드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초기에서 한 시리즈 A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훌륭한 VC들은 여기 뭐 회사들 포함해서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새 좀 체감을 많이 하는 거는 정말 투자하고 싶은 스타트업의 수는 꽤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 같다. 이 굉장히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리 오늘 AI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특히 이제 한국 스타트업의 지금 어떤 그 성장 절벽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창의적이지 않아도 뭔가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을 잘 벤치마킹하면 쿠팡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그 AI 시대에는 전쟁터 전선이 전 세계예요. 그러니까 뭐 챗 GPT가 되게 훌륭하면 얘는 그냥 처음부터 다국어 지원을 잘 하는 거고 그러면 글로벌 스케일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데 아까 기술적인 파운데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기 어렵다고 하면 남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또라이 같은 미친 창의력으로 지금은 아무도 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10년 뒤엔 이게 시장이 생길 거야라는 거에 AI를 접목해서 뭔가 미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난 10년에 너무 이 스타트업 호황의 잔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포멀라이즈돼서 너무 각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친놈 같은 또라이 같은 생각으로 미친 테크놀로지를 갖다 부어가지고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창업가의 수는 거의 멸종위기까지 저는 줄었다. 그리고 이번에 AI 100 심사하면서도 정말 섹시한 스타트업이 이 중에 몇 개나 있나에 대해서 저는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같이 특히 초기 투자, 극초기 투자라는 엑셀레이터들의 사명은 그럴 수 있는 연구자들이나 아니면 창의적인 그런 창조자들, 뭐 이노베이터들을 더 자극해서 그냥 겁내지 말고 이런 테크놀로지라는 무기가 생겼으니까 자금은 뭐 아직은 마르지 않았고 충분히 내줄 수 있고 창업을 시키는 게 저희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투자 혹한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회사가 투자를 못 받았다면 그런 게임 체인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혹시 유중희 대표님 혹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퓨처 플레이는 엑셀러레이터로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벤시는? 미국의 앤더슨 호로이츠 같은 사례를 보면 극초기에 뭐 엔젤 투자자였던 앤더슨과 호로이츠가 만든 거죠. 근데 지금은 뭐 IPO 딜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서 시작한 회사는 위로 올라가는 게 필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올해 말에는 거의 2천억 이상의 AUM을 확보할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뭐 다른 일반적인 VC나 심지어 시리즈 뭐 ABC를 투자하는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게 필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도 하고 있고요. 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김정필 대표님. 네, 뭐 잘 들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직접 스타트업을 또 창업도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들릴 수 있는 하지만 애정 어린 저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뿐이겠습니까? 지금 뭐 혹한기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회수 시장도 혹한기고 다 혹한기죠. 매크로가 이미 변했지 않습니까? 금리가 어지간한 건강한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하는데 두 자릿수 금리 요구합니다. 그만큼 저희 투자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뭐 데이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빠진 부분은 흔히 저희가 말하는 레이스테이지 쪽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보면 시장이 핫하니까 뭐 듣보잡이었던 타이거 펀드런 헤지 펀드 했던 분들도 저희 시장 오셨잖아요. 그래서 메가 라운드라는 거를 진행을 또 하셨고 근데 그것들이 IPO 시장이 훅 꺼지니까 그분들이 덩어리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후기 시장 부분은 거의 한 60, 70% 빠졌다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다만
시리즈 시드부터 시작해서 초기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덜 빠졌다. 예. 그리고 특히나 AI 부분은 그 중에서도 제일 덜 빠졌다. 아, 예. 결국 우리가 인플레이션 걱정을 합니다만은 나중에는 저성장에 대한 걱정을 또 하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성장통도 겪고 있지만 결국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키가 저희들에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들 시장에서 특히나 앞으로 성장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이 뭐냐? AI다. 그런 쪽의 시장은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담으로 저희 회사가 좀 그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쭉 데이터를 모아보거든요. 시장 모니터링 해보면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에서 초기 시드 라운드가 일주일에 한 서너 건 이상씩 아니 죄송합니다. 하루에 한 서너 건 이상씩은 감지가 되고요. 예. 언론에 나오는 것만요. 예. 특히 AI로 보면은 하루에 한두 건 이상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시장은 그만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 한국도 시드 라운드만 올해 한 60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희망은 계속 이어질 거고 우리의 성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거라고 저는 또 믿습니다. 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사실 그 코리아 AI 스타트업 무커지 서문에 제가 그 표현을 좀 썼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신 한국의 저성장을 미래에 누군가 깬다면 그 영웅들은 코리아 AI 스타트업 100 대표님이 될 거다. 뭐 이렇게 같은 썼었는데 견해에서 영광입니다. 확실한 거죠. 예. 자, 우리 소원강 대표님. 예, 그 혹한 한국의 숫자로 보면 제가 그 김종필 대표님께 조금 더 더하면요, 우리가 2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2년 전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단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 건전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저희 벤처 캐피탈 업계의 상당 분야가 ICT 서비스와 바이오 분야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야가 줄고요. 실제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 올해 계속해서 기타 분야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분야의 ICT 분야와 바이오텍에 거품이 많이 끼었었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 좋은 회사들은 시리즈 B 정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버부킹 되는 사례를 제가 여러 번 올해도 경험을 했습니다. 금액이 줄었지만 돈은 굉장히 이제 조금 더 가치를 많이 만들고 의미가 있는 회사들로 몰리고 있다. 이거는 어쩔 수 없고요. 사실 VC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가면은 저희는 경계쯤에 있는데 저희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아우성입니다. 저희 협회에 지금 벤처 캐피탈 펀드 모으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고 큰 회사들은 저희 우리 KB 같은 큰 회사들은 그래도 펀딩 하는데 조금 더 힘들지만 그래도 큰 펀드들을 계속 잘 만들고 계시기는 합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좀 정부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시기에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옥석을 가리는데 혹시나 옥이 망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금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로 벤처 캐피탈이나 지원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사실 이영 장관이 좀 듣고 가셨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대표님 아까 그 AI 쪽에 투자하는 VC 그 세 번째 H사가 어디입니까? 그냥 밝히시죠. F사는 퓨처 플레이고요. 예. H사는 한국투자 파트너스라고 저희 업계의 가장 큰 하우스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경정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이경정 교수님은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AI와 경영 분야의 한국 최고의 석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
3년째 사실 AI 스타트업 100 선정위원장을 이렇게 맡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AI 스타트업에 대한 엄청난 애정도 갖고 계시고 또 사명감도 이렇게 함께 공유하신 분이라 제가 사실 많은 빚을 진 분입니다. 우리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그 투자는 뭐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아까 유중희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저 거의 AI 회사만 투자했었거든요, 상장사를. 근데 최근에 다 마이너스 난 회사 하나만 빼고 원티드 랩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리고 원티드 랩 빼고는 다 팔았습니다. 플러스된 회사는 뭐 플리토도 팔고 뷰노도 팔고 왜 팔았냐면은 이제 생성의 혁명이 왔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올드 패션드 AI 기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팔았고요. 근데 이제 생성 AI 혁명이 났으면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993년인데 아직 상장이 안 된 거죠,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저는 뭐 비상장 기업한테 가서 투자하겠다고 말씀드리기도 쑥스럽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은 상장 기업에나 투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송원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VC가 그 비상장된 회사들 그다음에 지금 그런 생성의 혁명을 이끌어 나갈 이제 기업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 정보 부분도 좀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10년 전에 아까 한국 투자 파트너스 10년 전에 그 카카오에 투자했잖아요. 늘 제가 좀 슬픈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텐센트가 투자하는 바람에 카카오가 어떤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이제 처음부터 좌절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한국의 어떤 VC뿐만 아니라 그 투자 업계의 어떤 그 규모가 작은 거죠. 제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신발론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가끔 발이 굉장히 큰 스타트업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발에 맞는 신발을 신겨줄 수 있는 어떤 VC나 그런 투자 주체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 발을 이제 잘라야 되는 그런 스타트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오히려 정부보다는 그런 민간의 의식이 아직도 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서 앞으로도 할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CB 인사이트에서 그 글로벌 유니콘들 이렇게 숫자 대충 넣으면 한 1,000개 정도 되면 반 정도 50%는 그냥 미국 쪽인 것 같고요. 나머지 반 중에 또 반은 중국 쪽인 것 같고, 그럼 25% 남은 걸 가지고 사실은 여러 국가들이 지금 쉐어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보면 유니콘의 그 기업 명보다도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인베스터들 쭉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맨날 왜 이런 파이낸스 쪽, VC 쪽, 뭐 CVC 쪽 또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그 글로벌리 뭔가 좀 한국의 스타트업을 유니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좀 제대로 좀 더 주목하고 더 이렇게 키우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항상 느끼거든요. 오늘 우리 네 분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의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전 제공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질문을 바꾸었어요. 아까 우리 송원강 대표님 그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가장 탁 눈에 들어왔던 게 CB 인사이트 AI 100하고 한국의 AI 100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한국 쪽 이렇게 헬스케어 또 저쪽은 이제 CB 인사이트 쪽은 생성의 AI 쪽 이렇게 막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만약 그 CB 인사이트 AI 100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면 또 글로벌 트렌드라고 치면 저 생성형 AI 쪽의 흐름이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시는지, 혹시 내년에는 이 생성형 AI 중에서도 어떤 분야가 뭐 특별히 이렇게 주목을 받을 것이라든지 아니면 생성형 AI와 우리가 지금은 주목받고 있지 않지만 다른 어떤 분야 간에 뭔가 어떤 그 시너지가 또 일어나면서 또 새로운 뉴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망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 또 패널 분들은 워낙 전문가시니까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할석 CTO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내년 한정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희 회사의 경험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고객들은 일단 챗GPT를 많이 써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거기 이미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B2B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B2B 쪽에서 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거를 이제 개선된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고객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척도로는 내년에 이제 그런 과제를 하고 싶으니까 얼마쯤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가 11월 말에 나왔고 올해 초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 부각이 됐고 이제 지금까지 막 써보셨기 때문에 예산이 할당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그런 걸 위한 기업들 내부의 예산 책정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탐색이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락그 기반으로 검색하는 것도 이제 제대로 아마 평가가 되겠죠. 지금은 좀 가볍게 보고 있다면 정말 고객에게 의미 있어 하시는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파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산업 곳곳에서 좀 많지 않을까. 근데 그 도메인이 정말 각양각색에서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 메디칼, 금융 등등등 산업 곳곳에서 이 생성형 모델을 본인들 기업의 문제 풀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경험해보는 한 해인 것 같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많이 경험해 보면 이런 솔루션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기술을 파야 되겠다라는 그런 공유들이 또 내년 한 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동재 CEO님, COO님. 제가 CSO CSO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저는 딱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뷰이지만 일단 첫 번째로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버블이 많이 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중요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가장 앞에 있는 애들은 너무 멀리 가서 그들만의 경쟁처럼 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LM을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아예 완전히 제고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겨내려면 굉장히 자본 집약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판세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이고 좀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날 것 같느냐라고 했을 때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안에서도 칩의 영역이 있고 실제로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칩 내재화에 대한 무브먼트를 많이 움직임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엣지 컴퓨팅을 위한 칩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용 디바이스라고 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AI를 돌릴 수도 있지만 AI를 위한 다른 휴메인 AI 같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배지형 그런 디바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에 대한 새로운 기회들이 창출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디바이스 자체로서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디바이스들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분야 중에 하나가 어플리케이션이 폭발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플리케이션의 숫자는 폭발적으로 많아지되 거기에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개발이 작은 스케일에서는 어렵지 않다라는 관점이 있고 실제로도 AI 모델 하나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조금의 가공으로 펀더멘털 기술력 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건 맞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경쟁 해자가 그 자체에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ICT 기업에서 GenAI를 도입하는 거에 비해서 GenAI를 처음부터 넣었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강점이 되거나 메리트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엄청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저희는 뷰로 갖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내년이 굉장히 재미있는 한 해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예, 고맙습니다. 김종필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가 좀 이상하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재미있는 통계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통상적으로 투자 건수는 뭐 시드나 시리즈 A가 많아야 되지만 투자 규모로 보면 뒷단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메가 라운드가 있어서 뒷단이 큽니다만 한국으로만 보면 시리즈 A 라운드가 전체 투자 규모의 35%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결국 지금 우리 AI 기업들이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는 거지 문제 해결 방식을 아직 도출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과거에 커머스 회사들을 주로 투자했던 때 우리 대표님들 뵈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뭡니까라고 여쭙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까?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지금 시리즈 A에서 저희가 많은 시도들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구체적으로 마켓핏에 맞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고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내년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물론 뭐 내년 한 해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저희 AI 산업의 성장이 어떤 가름자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재밌게 보는 것이 AI 회사를 예전에는 뭐 테크 기업들만 AI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제조회사들도 그 레가시 회사들도 AI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AI 솔루션을 사용해서 기존의 비용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결국은 AI가 백본처럼 전 산업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효율을 가져올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잘 발현된다면 저희가 기대하는 성장 단계로 진입할 거라 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송은강 대표님. 예, 사실 뭐 김종필 대표님의 의견에 조금 더 덧붙이면 첫 번째는 AI 특히 챗GPT 관련해서는 B2C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은 늦게 올 것 같다. 기업의 요구는 무지하게 많다. 기업에서 내년부터 POC를 비롯해서 일종의 LLM을 써가지고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시작이 되는 해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여러 전제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챗GPT 파인 튜닝이나 그 다음에 뭐 플러긴을 쓰는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별도의 자기 회사의 데이터가 퍼블릭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와 섞이지 않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기업이 좀 부족하다는 걸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에서 쓰려고 해도 결정적으로 AI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지금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AI 관련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장도 굉장히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리면 그때 가서 잘못 봤네요. 그러면 아닌가봐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기업에서 제일 쓰는 것 중에서 제일 적응하기 쉬운 게 뭐냐? 제가 보면 챗GPT로 가면서 제가 보면 커스터머 서비스, 콜센터 이쪽 분야는 제가 보기에는 챗GPT가 그냥 마구 뚫고 가서 제가 생각에 이 업계에 지금 제가 이미 벌써 그 조짐이 보이는데요. 이 업계에 지금 큰 변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긴장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경정 교수님. 네, 아까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30년 전 1993년이거든요. 제가 좀 검색해 보니까 CD 나우, 아마존, 야후가 다 1994년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자이크 브라우저 나온 거고 저는 이제 넷스케이프가 오픈 AI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는 결국은 마크 안드레센은 지금 안드레센 호로위츠를 세워서 좋은 VC가 됐지만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스는 썬에 그때 합병됐나요? 오라클에 합병됐나요? 뭐 그렇게 됐거든요. 넷스케이프 브라우저 더 이상 안 쓰죠. 그러니까 오픈 AI도 참 위험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 말씀은 내년에 제가 기대하는 건 이런 겁니다.
물건을 대화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아마존이 나온 것처럼 브라우저가 나오고 그걸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아마존과 CD나우가 경쟁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물건을 사는데 이제 대화로 살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이든 한국이든 나왔으면 좋겠고 그게 안 나오면 뭐 저라도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대화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지금 우디라는 데가 증거플러스에서 나오긴 했는데 내년 이맘때는 분명히 주식 투자를 말로 하는 회사가 AI 스타트업 100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물건 구매를 말로 할 수 있는 회사가 AI 스타트업 100에 들어갈 거고 대화로 진료받을 수 있는 회사가 AI 스타트업 100에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오늘 B2C 영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좀 안타까워요. B2C 영업이라는 건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월드와이드앱 나왔지 나 홈페이지 개발해 줄게요. 홈페이지 개발 잘 아시다시피 넥슨이나 NC소프트도 창업 초기에는 홈페이지 개발 회사를 할 수 없이 했죠. 하지만 홈페이지 웹 에이전시를 한 게 아니라 독자적인 어떤 게임 개발이나 이런 걸 형태로 갔던 거고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돈을 못 벌었고 다음에 어떤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개발 사업부가 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메일을 기반으로 한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다음에 주력 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B2B 사업에 주력하는 것보다는 B2C에 주력을 해서 그 갭은 VC가 메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CEO 분들은 큰 비전과 아까 말씀드린 큰 발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신발이 작은 나라에서 발을 줄일 게 아니라 비전과 그 큰 발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3조 안 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다음 아시다시피 또 구글은 뭐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구글은 그냥 하이텔 천리안의 길을 결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엔스로픽은 아마존이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대기업이 손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VC가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손정 회장님이 쿠팡 투자한 것처럼 사실은 한국의 초거대 AI에 했어야 되는데 뭐 루머로 보면 네이버가 거절했다라는 설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모먼트를 네이버가 한번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손정희급이 안 계신 게 너무 아깝죠. 이게 좀 우리 유중희 대표님이나 빨리 좀 손정희급이나 안드리센 호로비츠급이 되셔야 되는데 아까 하신다고 하니까 좀 내년에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대에 가서 대학원생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한국과 이렇게 미국 이런 선진국의 소위 혁신의 주체의 차이가 뭔가를 이렇게 막 서로 토론을 하다가 제가 발견한 사항인데요. 우리는 되게 산학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대학, 뭐 정부 뭐 이 정도 되죠. 근데 미국을 보면은 기업, 정부, 대학 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인디비주얼, 개인입니다. 개인. 어쩌면 이걸 스타트업이라고 그냥 치환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미국 국세청 그 IRS에서 텍스 코드, 텍스 이그젬션 이렇게 세금 면제해주는 코드에 해당되는 그 조직이 있는데요. 그게 501C3거든요. 그게 프라이빗 난프라핏입니다. 프라이빗 난프라핏. 아까 오픈 AI 이렇게 했는데 그게 프라이빗 난프라핏입니다. 원래 챗 GPT 하면서 이제 그 밑에 포 프라핏 자회사를 만들었지만, 근데 이게 되게 오픈 소스 진영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 거대한 흐름의 그 주체들이 펀드 주체들이 프라이빗 난프라핏이거든요. 한국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참 부럽다. 이 AI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개인이라든지 이 프라이빗 난프라핏에 대한 어떤 핵심 주체를 한국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얼핏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자, 제가 세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이게 지금 막 글로벌 빅테크들의 공세가 굉장히 지금 거세고 있는데 이 도대체 한국의 플레이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버티고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치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얼핏 우리 이경정 교수님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뭐 네이버를 비롯한 그런 AI 쪽에 어떻게 보면 좀 큰 기업들
그다음에 뭐 이런 스타트업들 다 합쳐서 이렇게 보면 한국의 로컬 기업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 고전하고 있는 양상 아닌가. 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리턴이라든지 업스테이지 빼고 이게 좀 고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심차게 나오고 있고요. 또 범위를 더 넓혀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대기업들, 중소제조업체들, 뭐 서비스 업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 기업들이 이 글로벌 트렌드에 맞서서 어떤 투자, 어떤 BM, 어떤 전략, 뭐 연구개발까지 포함했어요. 그런 전략적 옵션이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강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먼저 먼저 하라고 그래서 되게 부담이 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챗GPT 관련한 게임의 단위가 한국의 VC가 담당할 수 없는 단위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면 우리가 그 주권, AI 주권을 얘기하는데 이 주권은 그래도 네이버가 이 전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나름 정말 구글이 놀랄 정도로 지켜주고 있는데요. 지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저는 뭐 이경전 교수님 말씀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거를 해치고 가야 되는 뭐 그런 뭐 숙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유중일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미친 아이디어로 뭔가 남다른 걸로 이제 해야 될 그런 때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컴퓨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인공지능 이 엄청난 그 계산량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를 보면 뭐 우리 밥만 먹으면 다 되는데요. 밥값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을 하는데, 그래서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서 컴퓨테이션을 팍 줄여주면서도 성능이 나오는 그 순간에까지 우리가 좀 어떻게 버티고 있다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경정 교수님.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까 저보고 막 속 시원하게 비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비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냥 현상을 이야기했을 뿐이거든요. 일단 그 빅테크가 국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타락을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국경제 칼럼에서도 한번 썼지만 그 유진 오닐 같은 그런 한 100년 전에 미국 문학의 대부분의 주제는 남자가 집에 있으면 타락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괜히 근친상간이나 하려고 들고 뭐 와이프 괜히 괴롭히고 아이들 괴롭히고, 그럼 아빠는 뭘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이제 빅테크가 아까 전 깜짝 놀랐어요. 아까 그 리튼의 우리 이동재 CSO가 AI 주권론을 비판할 때 지금 그 국내 AI 담론은 초거대 AI 생성 AI 담론은 AI 주권론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키워서 AI 주권을 지키자 뭐 이러는데, 그거 뭐냐면 이제 아빠가 집에만 들어 앉아가지고 큰 소리 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는 사실 그런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네이버는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게임 포털 1위 아웃게임을 인수해서 중국 진출을 꿈꿨던 회사고, 물론 그것이 실패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일본에 가서 몰래 가서 또 라인을 성공시켰죠. 자, 유정희 대표님. 네, 그럼 저는 뭐 빅테크의 위협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그 우리의 그런 그 AI를 필두로 한 IT 월드의 국경이라는 게 있는가? 이거 환상 아닌가? 이렇게 40대 이상의 노인네들의 환상이 아닌가?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가장 시대착오적인 것 중에 하나로 기억되는 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뭐 틱톡을 규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틴들이 재밌어서 쓰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민주국가에서. 근데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젠지들이 그걸 좋아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냥 국경이 없어진 지가 오래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삼성, LG, 현대차의 길이 있고요. 하이브, SM의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한국이 좋던 싫던 메모리 반도체를 쓰려면 삼성 하이닉스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팹을 돌려야 되면은 무조건 대만 가서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국경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못 만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압살을 하면 그럼 국가를 초월할 수 있게 되죠. 이미 뭐 삼성, LG, 현대차가 전공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문화적으로 그 아까 제가 말한 미친 유니크니스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뭐 SM이나 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음악 뭐 한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싫어 이게 아니라 그냥 계속 귀에서 맴돌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이브처럼 하이브가 어도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민희진 대표님을 도와줘서 정말 뉴진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메가히트 그룹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국식으로 창의력을 글로벌하게 어떤 플랫폼화하는 저는 방법이라고 봐요. 아까 인디비주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국은 뭔가 집단으로 덤비는 야 어떻게 한 개인이 반도체를 만드냐 이건 삼성 정도 되는 데서 몇 조짜리 돈을 넣어가지고 팹을 돌리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생각했는데 그냥 개인이 몇 조를 벌 수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서포트해줄 수 있는 문화가 있나? 서포트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 저는 뭐 예를 들면 하이브 같은 시스템이 그걸 증명했다고 보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SM이 거의 한 30년부터 돌렸던 시스템이 있어요. 송캠프라고. 사실 우리가 K-팝이라고 얘기하지만 K-팝의 그 곡,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들은 누구냐?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적으로 치면 스웨덴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SES의 드림스 컴트루를 이제 스웨덴 팀이 작곡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SM은 이게 우리가 글로벌한 음악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작곡한 음악으로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먹어? 그럼 전 세계 작곡가들을 다 불러오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SM 엔터테인먼트랑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데 저 위층에 송캠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작곡가를 모아요. 그래서 일본 작곡가랑 뭐 덴마크 작곡가랑 중국 작곡가랑 한 방에 놓고 너네 오늘 처음 만났지? 근데 내가 3일 줄 테니까 곡 하나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창의력이라는 거는 진짜 미친 창의력인 거죠. 저는 그게 K-팝의 에너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원천 기술, 진짜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걸 만드는 경험도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 개인한테 권력을 주고 미친 게임을 하는 것도 저는 증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뭐 삼성이나 LG나 현대차나 SM이나 하이브의 전적을 우리 뭐 IT 업계나 AI 업계가 배우면 저는 그냥 글로벌 스케일의 게임 체인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저는 경계를 좀 허물고 그냥 내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에서 1등하고 이런 산업사회적인 발상을 제발 버리고 그냥 한 사람의 인류로서 인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게임을 뭐 전 세계 어떤 사람들하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정말 재밌는 것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예, 유중희 대표님의 그 시각을 좋아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재 CSO님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저희는 이제 그 구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해외 빅테크 vs 국내 기업 다 묶어서 사실 해외 대기업 있고 국내 대기업 있고 스타트업 따로 있고 이런 건데 이제 그거를 다 묶어서 이제 저희가 마치 같은 편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 솔직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해외 빅테크가 나아요. 그래서 그게 이쪽은 ROI 명확하게 이거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딱 포인트 있으면 협업하고 근데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KT 같이 이렇게 좋은 행사도 개최해 주시고 스타트업에 투자도 해주시고 하는 예배도 있지만 뭐 많은 케이스들에서 만나가지고 뭐 아이디어 뺏긴다든지 투자해놓고 외주사처럼 부린다든지 이런 경우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해외 빅테크, 국내 대기업 둘 다 뭐 경쟁 및 협력의 상대이고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경쟁할 영역들은 우리가 못할 것 같은 영역들은 뭐 그 부분은 좀 포기를 하고 잘할 것 같은 영역에 집중해서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전 정말 해외 빅테크와의 대립 구도가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로벌하게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같은 것들의 수출을 일부 브릭스 국가들한테 라이선스 없으면 못하게 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수한 제품을 뭔가 하나씩 갖고 있는 곳들과 척을 져서 결국 피 보는 거는 이미 그런 서비스들을 써야만 하는 스타트업이 됐던지 뭐 중견기업이 됐던지 때론 대기업이 됐던지 오히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해외 빅테크와 미트는 좀 더 협업 구도에 가깝지만 경쟁과 협업을 번갈아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뭐 이기지 못할 거를 억지로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협업할 수 있는 영역들은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겠다 싶은 영역들을 경쟁을 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위할석 CTO님. 네, 앞에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다 동의가 되고요. 근데 그걸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AI 회사를 운영을 하시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 동의되는 내용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뭐 저희 회사만의 경험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경험 기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할 때 이제 워낙 그 한번 붐이 있고 약간 살짝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퍼가 많이 낮아졌죠. 뭐 정상화되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내야 될 매출에 대한 이제 압박감이 아마 다들 심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출을 AI로 낸다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한국이. 그래서 그런 압박감도 있으면서 그러면 런웨이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좋은 인력을 모으면 인건비 나가는데 장비도 써야 되는데 매출은 내야 되는데 기간은 짧아지고 근데 막 미친 거 하고 싶은데 미친 거 하자니, 특히 이제 생성형 LLM은 너무 이제 한 방 하는 거 자체에 대한 그 투자가 좀 크니까 다른 기존의 AI에 비해서 이런 게 이제 복합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 동의가 되지만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건 다 이겨내고 해야 되지만, 뭐 이럴 때 당연히 이제 뭐 이 교수님 얘기하신 그런 담비처럼 뭐 만약에 큰 발이라고 인정이 받는다면 큰 신발을 등거 주시면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있든 없든 어쨌든 회사는 생존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주신 내용들이 다 동의는 되지만 이제 현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최근의 움직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요새 여러 해외 업체들이랑 사실 미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샌프란으로 출장을 가는데, 이제 사실 좋은 측면은 어떤 게 있냐면 다들 처음 해요. 이제 생성형 AI로 뭔가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뭐 어제 만난 기업은 또 글로벌리 유명한 이제 스몰 스케일 LLM으로 이제 유명해진 어떤 회사를 만나봤는데, 거기도 저희가 궁금했던 걸 똑같이 궁금해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너네는 어떤 고객사들 만나고 있어? 어떤 문제 풀어보고 있어? 뭐 30빌리언이면 거기서 OK를 해? 뭐 이런 등등등의 내용들이 사실 글로벌리 다 같이 겪고 있는 거죠. 다 같이 겪고 있다 보니까 정답이 없어서 맨땅에 헤딩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이에서 뭔가 레퍼런스를 잘 만들면 이제 튀어나갈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실 자본력 싸움 측면이 꽤 강하거든요, 젠 AI가. 그래서 이걸 혼자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여러 협력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가 지금 대부분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서빙은 사실 Together.ai라는 미국 회사 거 지금 서빙 노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뭐 학습은 아마존 거 쓰기도 하고 뭐 저희 내부 장비 쓰기도 하고, 여러 이런 협력 구조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한 업체가 한국 시장도 제대로 진출을 하고 싶어서 한국어 성능을 올리고 싶어. 그러면 뭐 저희랑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측면의 파트너십 논의들은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다 동의가 되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정책, 뭐 경제 경영 쪽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주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수세에 몰릴 때 사실 주권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그게 우리를 자승자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미중 충돌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한국이. 근데 여러분 이 팩트를 아세요?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가 차지하는 세계 비중이 점점점 디클라이닝 하고 있다는 사실. GDP를 볼까요? 미국의 GDP 25조 달러죠. 지금 중국의 GDP 18조 달러거든요. 전 세계 GDP가 얼마인가요? 100조입니다. 100조. 50%가 안 됩니다. 두 나라 합쳐봐야.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 세계 GDP의 50%를 넘었거든요. 계속 디클라이닝 하잖아요. 앞으로 인도가 치고 올라오고 뭐 또 브라질이 치고 올라오고 인도네시아가 치고 올라오고 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GDP 비중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인구도 그래요. 인구도 뭐 중국 인구 14억, 미국 인구 얼마죠? 3억 4천만 명입니다. 많이 잡아봐야. 그래봤자 20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 80억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미중 밖에 인구가 훨씬 많은 거죠. 어느 이야기를 누가 하대요? 중국어를 매일 쓰는 사람이 얼마일까요? 중국의 소수민족조차도 다 중국어를 쓴다고 치면 1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다 포함해서 영어를 매일 쓰는 사람은 얼마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14억입니다. 14억. 그럼 두 개 합치면 28억이죠. 나머지 80억 인구에서 나머지는 200개 내지 500개 언어를 쓴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이버시티일 수도 있는 거죠. 뭐 언어는 문화를 배경으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중국에 지나치게 주눅이 들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로 이렇게 한국이 치고 나갈 기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AI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오늘 이 코리아 AI 스타트업 100으로 뽑힌 기업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전 세계를 무대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